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도권을 중심으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내렸고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도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예고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오늘 폭우 상황 송재원 기자의 현장 취재부터 보시죠. 빗물이 가득 찬 도로 위에서 차들이 잠길 듯 위태롭게 주행합니다. 차량 바퀴까지 물이 차올랐고 금방이라도 넘칠 듯 거센 물결이 넘실거립니다. 아니, 파도 치는데? 물에 잠긴 트럭에서 운전자가 차문을 열고 간신히 탈출하기도 합니다. 지하차도에도 물이 차올랐습니다. 차량들이 물길을 가로지르며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경기 북부에 어젯밤부터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판문점엔 350mm가 넘는 비가, 동두천, 연천에도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파주, 문산에는 오전 7시 시간당 최대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7월 시간당 강수량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참 쏟아질 때는 비 맞으면 아플 정도로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 엄두가 안 났죠. 도로는 순식간에 물에 잠겼고 나들목은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현재 이 도로는 침수된 상태인데요. 제 종아리 높이까지 물이 차 있고 옆에는 페트병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서자 순식간에 바퀴는 물론 번호판 높이까지 물에 잠깁니다. 라이트가 잠길 정도잖아.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내가 못 나와요. 마당까지 침수가 되잖아요. 조금만 더 오면은 집 앞까지 들어올 판정이지 이제. 잠시 비가 그치면서 도로에 찬 물은 빠졌지만 이렇게 커다란 웅덩이가 생겼고 도로는 진흙으로 가득 찼습니다. 버스 정류장엔 우산을 쓴 사람들이 긴 줄을 늘어섰습니다. 1호선 의정부역에서 마전역 사이 열차가 40여 분 동안 멈춰서면서 출근길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기 남양주 포천화도 고속도로에서는 토사가 도로로 쏟아져 내려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또 고양시 제2자유로 한류월드 나들목부터 벚꽃 나들목까지도 양방향이 침수돼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폭우가 경기 북부 지역을 강타한 가운데 역시 많은 비가 내린 서울에선 한때 동부간선도로가 전면 통제되고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제천이 넘칠 듯 거친 물살이 무서운 기세로 흘러갑니다. 식당 안엔 빗물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어디가 입구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선풍기와 냉장고 등 내부 집기들이 흙탕물 범벅이 됐습니다. 골치 아프네. 전기도 다녀요. 반지하 주택으로 빗물이 들이칩니다. 쓰레받기로 계속 걷어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반지하 창문 앞엔 빗물이 넘칠 듯 찰랑입니다. 물이 담벼락 사이에 이제 차고 올라오는 거였어요. 고립이 돼가지고 거기서 물이 이제 창틀 쪽으로 해서 넘어온 거죠. 서울 노원구에 130mm, 성북구에 122mm 등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오전 한때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전 구간이 오전 내내 약 4시간 동안 전면 통제됐습니다. 의정부에도 시간당 100mm에 이르는 많은 양의 비가 짧은 시간에 쏟아지면서 하천 곳곳이 넘쳤습니다. 평소 시민들이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하천 둑길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흙탕물이 산책로 가까이까지 부풀어 올라 폭포처럼 빠르게 흘러갑니다. 군데군데 안내 표지판이 뽑혀져 나왔고 징검다리는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의정부 중랑천 옆에 있는 한 공영 주차장입니다. 이곳엔 이렇게 맨홀 뚜껑이 열려 있고 아래에서부터 물이 쉴 새 없이 역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에는 이를 안내하는 경고판이나 주의가 없어 자칫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밤새 비가 쏟아지자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폭우가 갑자기 내리는 바람에 집에 귀가하지 않고 1층에서 자면서 밤샜죠. 혹시 잠길지 모르니까. 물에 잠긴 도로에서 차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지하차도는 완전히 물에 잠기면서 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후진하며 물러섭니다. 어떻게 저 차 내려가면 안 될 텐데. 아예 잠겨버린 도로 앞에서 차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잠겨 있습니다. 그 내리막길 내려오면서 거기 코너여갖고 거기가 안 보여서 그냥 내려오시다가 그냥 침수가 된 것 같더라고요. 오후 들어선 인천에도 집중호우가 내려 퇴근길 도로 곳곳이 물바다가 돼
퇴근길 불편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수도권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의 경우 모레까지 최대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분명히 내가 있는 동네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옆 동네로 옮겨갔더니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던 비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그치고 올여름 비는 도대체 왜 이런 건지 류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불과 1.7km 떨어진 경기 고양시의 두 CCTV 화면입니다. 왼쪽의 고양 IC는 비교적 선명하게 보이지만 오른쪽의 내곡교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듯 차량이 강한 파도를 일으키며 지나가고 굵은 빗방울이 화면을 가립니다. 오늘 아침 현장 중계를 위해 경기 파주 공릉천에 나갔던 MBC 취재진의 모습입니다. 오전 6시 때 방송과 달리 7시 방송에서 머리카락이 비에 흠뻑 젖은 모습입니다. 밤사이 빗줄기가 거세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더니 지금은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 김포는 오전 9시 15분에 발효됐던 호우주의보가 약 2시간 뒤인 오전 11시에 해제됐다가 5시간여 뒤인 오후 4시 10분에 다시 발효되는 등 오늘 비는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제각각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서울 25개 자치구에 내린 시간당 최대 강수량입니다. 강동, 노원, 강서, 성북구에는 시간당 최대 5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내렸지만 관악 서초구에선 5mm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 동안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강동구와 가장 적은 서초구의 차이는 14배가 넘습니다. 이처럼 같은 지역 안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큰 이유는 비구름이 마치 얇은 띠처럼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좁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아열대 수증기와 차고 건조한 북쪽 공기가 팽팽하게 대치하면서 비가 내리는 구역은 좁아지고 강도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동성 저기압만 있을 때보다는 이게 두 개가 한 쌍으로 발생했을 때 전선이 강하고 좁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기후변화로 강한 저기압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강한 저기압은 고기압에 더 세게 부딪히면서 강수의 강도는 더 강하고 국지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균을 해서 봤을 때 강도는 분명히 약해지지만 작아지는 건 맞는데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그 가운데에 튀는 녀석들의 개수가 많아질 수 있다. 게다가 어제 오늘 발달한 저기압은 수치 예보 모델이 예상할 수 있는 크기보다 더 작다 보니 위치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예상치 못한 물폭탄을 쏟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새벽부터 긴급 재난 문자 받고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도권에 올해부터 정규 도입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오늘 처음으로 발송됐습니다. 이번 장마처럼 야간에 비가 집중될 경우 문자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북부를 지나는 비구름의 모습입니다. 파주와 연천 북부 휴전선을 따라 짙은 구름이 깔려 있습니다. 새벽 5시를 기준으로 판문점에는 시간당 86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파주시 군내면과 진서면에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된 것은 새벽 4시 22분 기준입니다. 작년에 시범 시행 뒤 올해 수도권에 정규 도입됐는데 이번이 첫 발송이었습니다. 기상청이 발송하는 호우 긴급재난 문자는 1시간 강우량이 50mm 이상이고 3시간 동안 90mm 이상이 내릴 때거나 1시간 강우량이 72mm에 도달했을 때 발송됩니다. 오늘 오전에만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11개 시군에 모두 22건이 발송됐습니다. 기존 호우특보와 다른 점은 앞으로 내릴 비가 아닌 이미 내린 비의 관측값을 기준으로 보다 좁은 지역에 내려진다는 것. 오늘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호우특보는 4개 권역의 넓은 구역에 걸쳐 내려진 반면 호우 긴급재난 문자는 서울 종로와 성북, 노원과 중랑구의 일부 동에만 특정해서 보내졌습니다. 보다 강력하고 체감도 높은 위기 경보가 가능합니다. 40데시벨의 경고음을 동반한 긴급재난 문자를 읍면동 단위로 즉각 발송해드림으로써 골든타임을 확보해드리고자 한 것이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 특히 야간에 집중되는 이번 장맛비와 같은 경우에는 대응에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읍면호우의 특징 자체가 야간 게릴라성 호우가 많아진 거죠. 야간 같은 경우는 TV도 안 보고 우리가 SNS도 끄고 잠을 자는 경우들이 많죠. 호우 긴급재난 문자는 현재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에서도 시범 운영 중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시간당 최대 5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지역에서는 강풍에 벼락까지 겹치면서
피해가 더했습니다. 아파트 외벽이 뜯겨나가고 축사 지붕이 무너져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소를 키우는 한 축사입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장대비가 몰아칩니다. 잠시 뒤 비바람을 견디지 못한 축사 지붕 일부가 내려앉습니다. 어제 저녁 축사를 점검하러 나왔던 50대 남성이 무너진 샌드위치 패널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날이 밝은 뒤에야 이웃 주민이 남성을 발견했는데 숨진 상태였습니다. 비바람 치는데 3m 앞에 안 보이더라고. 그 시간대에 아침에 발견했으니까 늦었지. 아파트 놀이터 앞에 스티로폼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15층 아파트의 외벽 단열재가 비바람에 뜯겨져 나간 겁니다. 추가로 아파트 외벽이 떨어질 수 있어서 아파트의 현관 출입문이 통제됐습니다. 지난밤 대전과 충남 지역에는 순간 최대 시속 76k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는 가로수 여러 그루가 뿌리째 뽑히면서 시설물 곳곳이 파손됐습니다. 아이고 말도 못했습니다. 막 완전 해오리 바람이 부는데 강풍도 그런 건 처음으로 봤습니다. 1시간에 최대 5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며 200건이 넘는 피해가 났고 금산과 보령 등 충남 5개 시군에서는 산사태 우려가 커지면서 주민 110여 명이 긴급 대피를 해야 했습니다. 불안했지요.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니까 저녁이 어제증이 너무 많이 오니까. 밤새 충남에서만 벼락이 2,800번 넘게 내리쳤는데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 떨어진 랑내보다 2.5배 가까이 많은 횟수였습니다. 전신주가 4개가 넘어지고 저기 고압선에 지금 불이 났던 거예요. 불이 붙은 거야. 다 대피하고. 이 여파로 대전과 금산, 보령에서만 2,000가구 넘게 정전 피해를 받고 일부 지역은 날이 밝고 나서야 전기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집중적으로 내리는 강력한 비에 캠핑장이 고립돼 구조대원들이 출동하고 나무가 쓰러져 차량을 덮치고 열차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주차장. 나무가 잠시 흔들리는가 싶더니 그대로 쓰러집니다. 주차된 차량 위를 덮치면서 앞면 유리 등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회사에서 그 내용 증명 보내서 나무 잘라라는데 소유주 연락도 안 되고 쓰러지는 거는 순식간이죠. 구조대원들이 보트로 사람들을 수변으로 이동시킵니다. 오늘 오후 강원도 한 캠핑장의 진출입로가 침수되자 소방당국이 야영객들을 대피시켰습니다. 하루 사이 150mm의 비가 내린 강원 영서 지역에서는 토사 유출과 하천 범람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토사가 가드레일을 넘어오면서 도로변까지 흘러내려왔고 산비탈에는 아직도 옹벽 구조물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경춘선 망우에서 별내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가 1시간 50분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예매표를 환불하고 시내버스로 갈아타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연착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해서 가시라는 방법까지 표 같은 거 환불해주고 뭐 이런 게 여기 아주 전쟁터 이상 났었어요. 춘천 남면 등 일부 지역에는 산사태 대피 재난 문자까지 발송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강원 지역은 모레까지 50에서 10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고 일부 지역은 180mm 이상 더 내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오늘 밤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당 최고 70mm가 넘는 물폭탄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내일까지 비 상황이 어떨지 중계차 연결합니다. 최아리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현재 서울 상암동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산을 쓰지 않고 있는 분들도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금방이라도 다시 강한 비가 올 것처럼 굉장히 습합니다. 또 이미 많은 비가 와서 퇴근길 도로가 상당히 미끄러운 상태입니다. 이 시각 레이더 영상을 보겠습니다. 경기 북부에서부터 남북으로 폭이 좁고 동서로 긴 강한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현재 양주 등지에 시간당 3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이 비구름이 남하해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중부지방에 또다시 폭우를 퍼붓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의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부터 호우주의보가 다시 내려지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을 기해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수도권과 충청도, 전북에도 호우예비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어제와 오늘 내린 비의 양입니다. 특히 붉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기 북부에서 기록적인 비가 쏟아졌는데요. 저녁 7시를 기준으로 파주
파주 판문점에 362mm, 또 올해 첫 극한호우가 쏟아진 서울 노원구는 168mm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 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우량은 서울, 경기, 충남, 충북 북부에 200mm 이상, 강원 내륙에 최고 180mm 이상, 경북 북부와 전북에 15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폭우 위험 시점을 보시면 주로 오늘 밤과 내일 오전에는 중부지방과 전북에서, 그리고 남부지방도 내일 오후부터 빗줄기가 강해지겠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오늘 밤과 내일 오전, 그리고 내일 저녁부터 모레 새벽 사이가 가장 위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1시간 동안 최대 70mm의 극한 호우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폭로전이 돼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한동훈 후보가 던진 또 다른 폭로의 파장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공소 취소를 자신에게 청탁했었다는 건데요. 나경원 후보는 헌법을 지키자는 취지였지 처벌을 피하려던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일제히 부정한 청탁이라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 수사처법의 신속 처리,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시도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밤새 국회를 점거하고 충돌했습니다.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그 선봉에 섰습니다. 이 충돌로 나경원 후보 등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27명과 민주당 10명이 나란히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나경원 후보 부탁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는. 나 후보는 당시 민주당의 위법한 입법에 맞서 헌법을 지키려던 정당 행위였으니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기소 자체가 반헌법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야당의 정치적 행위를 올가매는 기소였습니다. 파장은 곧바로 정치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야권은 일제히 또 다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는데 또 반민주적, 반헌법적 내용이다. 공수처는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을 나란히 불러 소환 조사하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국민의힘 사람들은 수사나 기소를 자신들의 권리로 여기며 사적 인연에 따라 청탁도 하고 그럽니까? 여당 내에서도 수장이 되려면 말에 무게감이 있어야 하는데 수다쟁이가 설치고 있다. 한 후보 입이 문제란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동지를 야당의 정치 수사 대상으로 던져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야당은 한 후보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는데 한 후보 측은 부탁을 명확하게 거절해 법을 어긴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제 분당대회가 됐다는 조롱 섞인 비판이 나옵니다. 한동훈 후보의 댓글팀 운영 의혹에 대해선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한동훈 후보의 댓글팀 의혹과 특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실형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고 윤상현 후보도 민주당이 제기하는 한동훈 특검을 받을 건지 따졌습니다. 사실이라면 김경수 지사처럼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고 아무리 당내에서 보호하려고 해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특검을 요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경원 후보는 국민 지지가 높다면 한동훈 특검도 해야 하는 것이냐고 압박했습니다. 댓글 특검이나 보니까 또 56.6%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최장병 특검도 60%인데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우리가 그냥 원칙 없이 끌려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한 후보는 즉답은 피하는 대신 내부 총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양문석의 주장에 동조하는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당심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제기한 한 후보의 댓글팀 의혹을 거론하며 사실이라면 능지처참할 일이라면서 특검이라도 도입해서라도 여론 조작 세력을 박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선 공방과 달리 주자들이 한 뜻을 모은 주제도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검찰 수사가 필요한가? 김 여사가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냈다 그렇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궂은 날씨 속에 수도권, 강원 지역 마지막 합동연설회에는 당원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지지자 간 충돌 문제가 심각해지자 연설회장 입구에서는 당원 출입 관리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앞서 당 선관위는 충청권 연설회에서 폭력 사태를 벌인 유튜버 3명을 출입 금지하고 경찰 수사까지 의뢰한 상황. 과열을 막자는 분위기 속에 우려했던 또 다른 폭력 사태는 없었습니다. 선거운동이 막판으로 치닫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모레 당원 투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당대표 선거 절차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김 위원장 측은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주목하는 건 지난해 2월 28일 아침에 열린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입니다. 이미 기소된 배재현 전 투자총괄 대표, 김범수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이 참석했는데 여기서 김 위원장이 시세 조종을 승인한 걸로 보는 겁니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SM엔터의 마감 시세는 주당 12만 7,600원, SM엔터를 놓고 경쟁하던 하이브가 주당 12만 원 공개 매수에 나섰지만 추가 지분 확보에 실패했고 이후 카카오가 SM엔터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카카오가 나흘간 2,400억 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553차례 비싸게 사고 경쟁자인 하이브를 방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카카오가 창세일이 최대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정실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지난 9일 검찰 밤샘 조사에서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매수 과정을 보고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확보 목적으로 진행된 장내 매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는 22일 오후에 열립니다. 관건은 김 위원장이 불법 고가 매수를 미리 알았냐는 겁니다. 시세 조정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시하는 등 가담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계열사 경영진의 주식 먹튀 논란에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 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까지 카카오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북한군은 지난 4월부터 비무장지대 안에 지뢰 수만 발을 묻고 있습니다. 문제는 요즘처럼 집중호우가 내리면 지뢰가 남쪽으로 떠내려올 수도 있다는 건데요. 식별이 어려운 나뭇잎 모양의 지뢰도 많아 우리 군장병과 주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북한군 병사들이 커다란 상자를 짊어지고 비무장지대 안을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 목함지뢰와 나뭇잎지뢰 등 대인용 지뢰. 북한군은 지난 4월부터 이런 지뢰 수만 발을 비무장지대 안에 묻고 있다고 우리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휴일도 없는 하루 12시간 넘는 매설 작업으로 폭발 사고도 10여 차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쓸려 내려가는 걸 막는 사방공사 같은 조치 없이 마구잡이로 매설이 이루어져 폭우가 오면 지뢰가 남쪽으로 떠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휴대전화 크기의 나뭇잎 지뢰가 위험합니다. 육안으론 구별이 어려울 만큼 모양과 색깔이 나뭇잎과 흡사해 우리 군 장병과 주민의 안전사고 우려가 나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장마철 폭우를 틈타 의도적으로 지뢰를 살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수위 조절을 이유로 환강댐과 평강댐, 인남댐 등을 기습 방류하면 지뢰가 떠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의도적인 지뢰 유실이라든지 또 과거의 환강댐 기습 방류 가능성 이런 등으로부터도
우리 장병들과 국민이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기습 방류와 지뢰 유실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전단과 관련해 언급한 새로운 대응 방식의 한 유형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어제 대북 전단 살포가 계속되면 대응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새로운 종류의 도발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야권에서 추진하는 대북 전단 제재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국회 외통위 업무보고에서 통일부는 대북 전단 관련 법률 개정은 표현의 자유가 헌법적 가치임을 강조한 헌재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VIP라는 표현이 나오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중심엔 한 단체 대화방이 있습니다. 해병대 출신인 참여자들의 면면을 보면요.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했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이종호 씨, 대통령실 경호처 출신의 송모 씨, 송 씨와 함께 경호처에서 근무한 현직 경찰 최모 씨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승진시켜줄 것 같다고 이종호 씨가 말한 경찰 간부 조모 씨 관련 의혹에서도 이 대화방 참여자들이 또 등장합니다. MBC 취재 결과 조 씨의 승진 얘기는 현직 경찰 최 씨를 거쳐 경호처 출신 송 씨에게 전달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송 씨는 최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한 뒤 이종호 씨에게 임 전 사단장 얘기를 했다고 그랬었죠.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도 친분이 있다고 한 인물입니다. 인사청탁 의혹과 구명로비 의혹에 가는 길이 겹쳐 보이는데 최종 목적지도 같았을까요? 먼저 손구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모 경무관의 승진 이야기를 나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 이종호 씨와 공익 신고자는 이른바 임성근 전 사단장 골프 모임 단체 대화 5인방의 멤버였습니다. 서울 저 치안감 별 2개 다는 거 아마 전화 오는데 별 2개 달아줄 것 같아. 다른 3명은 대통령실 경호처 출신 송모 씨와 현직 경찰 간부 최모 씨 그리고 사업가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간부 최 씨가 지난해 송 씨에게 조 경무관 승진 이야기를 언급한 적 있다고 MBC 취재진에 털어놨습니다. 최 씨는 수년간 조 경무관을 수행해왔으며 송 씨와는 해병대 선후배 관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승진이 안 돼 물어보면은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승진도 안 되어서 저 힘들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좀 승진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옆에서 저는 엄청 좀 마음이 아프고 그랬거든요. 이걸 갖다가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뭐 선배도 후배들 챙기니까 그때 물어보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송 씨께서는 뭐라고 답하시던가요? 그 얘기 듣고. 내가 말하면은 그러냐 좀 안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다음부터 그런 거는 그런 거지만 기억이 좀 안 나고. 다만 최 씨는 이 통화가 청탁은 아니었고 현재는 단톡방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조 경무관의 승진 문제가 부하 최 씨를 거쳐 경호처 송 씨에 전달됐고 이런 내용을 이종호 씨가 공익 제보자에게 얘기한 겁니다. 송 씨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과도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인사청탁 의혹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모두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 씨에 겹쳐집니다. 취재진은 송 씨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 경무관에게도 인사청탁을 한 거 아닌지 물었습니다. 둘 간의 대화가 청탁은 아니지 않느냐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통상 대화를 하는 거지 부탁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다만 송 씨를 어떻게 아느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선 관세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찰 언론 브리핑 내용을 일부 확인하려 전화한 것뿐 외압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후엔 회유가 아닌 오해를 풀려고 읍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세관 수사 무마 의혹을 최상병 순직 사건을 맡고 있는 부서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앞서 보신 단체 대화방에서 언급되지 않은 참여자가 있었죠.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인데 박정훈 대령 측 김규현 변호사가 공수처에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는
바로 자신이라고 공개했습니다. MBC와 인터뷰에 응한 김 변호사는 이종호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향하는 민원 통로까지 언급하는 걸 보고 구명 로비가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게 됐다는데요. 인터뷰 전부터 국민의힘에서는 제보 공작이라는 공격이 나왔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작년 3월 개업 이후 모든 통화를 자동 녹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VIP 언급도 이렇게 녹음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같은 해병대 출신 의리로 무덤까지 비밀로 하려 했지만 최근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마음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일주기가 다가오는데 뭐 진상규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될 기미가 안 보이고 심지어 이제 임성근 사단장이 경찰에서 무혐의로 빠져나갔잖아요. 신변 보호를 위해 공수처에 공익신고자 신청도 했지만 잘못한 게 없어 숨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 카메라 앞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을 더 돕고 싶었고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했고 지금 돕고 있고 끝까지 도울 겁니다. 이 전 대표를 처음 만난 건 작년 3월 포항 해병대 행사. 한두 달 뒤 다시 만났을 때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 얘기를 꺼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였고 자기가 우리가 다 그 결혼시켜 준 거야 대통령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 여사 수행원 이름도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 민원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간다 하면서 실명을 거론했어요. 그 수행하는 사람의.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구나. 허풍이 좀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서 구명 로비를 했을 거라는 의심이 확신이 됐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해야 될 때도 있고 김건희 여사를 지칭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나눠서. 그럴 때 이제 V1, V2라고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 전 대표는 VIP라는 용어에 대해 내가 쓰는 말이 아니다. 김계환 사령관이다. 오락가락하다. 나중에는 김건희 여사라고 했습니다. 다만 허세였다고 했습니다. 또 이 전 대표와 임성근 전 사단장은 모두 서로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며 로비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으로 법원이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했다고 판단한 인물입니다. 김 변호사는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이종호 전 대표가 뭔가 입을 연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도 뭔가 굉장한 파장이 미칠 수 있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김 변호사의 민주당 보좌관 이력과 지난 총선 때 민주당 경선에도 참여한 전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임 전 사단장 방문 골프 모임을 추진한 카톡방 또 다른 멤버인 전직 청와대 직원 송모 씨도 이재명 전 대표 팬클럽 발기인이라며 민주당 편 인사 2명과 사기 전과자 1명이 벌인 공작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들과 교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사기 탄핵 게이트입니다. 김 변호사는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이라며 총선 출마도 박대령 사건을 알리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대표에게도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모레 국회 청문회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모레는 최상병 순직 1주기입니다. 수사외압 의혹을 밝히려면 보존 기한이 1년인 통신기록 확보가 시급한데요. VIP 경로솔이 시작된 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전화 02800-7070. 이 번호의 주인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호를 사용한 사람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통화 내역이 다음 주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VIP 경로설이 시작된 작년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번호는
02-800-7070. 3분가량 통화가 끝나고 14초 뒤 이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연락합니다. 최상병 사건 기록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2시간 뒤로 예정된 수사 결과 발표도 취소하라고 지시합니다. 사령부로 분리 파견하려던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은 정상 출근하도록 시켰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장관은 다 자신이 결정한 거라면서 대통령실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도 기밀이라며 이 번호를 누가 쓰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의 실시간으로 북에서도 아마 시청하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를 외부에 유출하는 일은 과거에 있지 않았습니다. 군사법원이 이 번호의 통화 내역 조회를 허가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사의를 표명한 작년 7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모두 37일간 기록입니다. 법원이 이 전화 이후부터 이첩 보류 등 모든 것이 시작됐다며 외압 의혹의 출발점으로 지목한 박정훈 대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통화 내역이 공개되더라도 해당 번호가 대통령실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누구와 통화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어 800-7070 사용자 정체를 추적할 단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박 대령 측은 이종섭 전 장관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의 번호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통화 내역은 다음 주 초쯤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여당 내부에선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고 여당과 야당은 최상병 특검법에 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사법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재헌절인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나세훈 기자입니다. 여야의 강경 대치 속에 개원식은 물론 국회 본회의 일정 협상이 또 무산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여야가 최상병 특검법에 이어 다시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방송사법에 대해 양측 모두 한 발씩 물러서자고 제안했습니다.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 봅시다. 국회의장의 책임 아래 집중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양측에 구체적으로 요구도 내놨습니다. 먼저 정부 여당에 대해선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현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1명만 남은 방통위의 파행적 운영도 조속히 정상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야당을 향해서도 수적 우위를 내세워 이달 중 밀어붙이려던 방송사법 입법, 새로 임명될 방통위원장을 겨냥한 탄핵 논의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신 범국민 협의체를 꾸려 2달 동안 새로운 공영방송 지배체제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당,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와 언론 학자 등이 고루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2달 정도의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해 봅시다. 여야는 일단 제안을 숙고하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손익을 따지는 분위기입니다. 야권의 방송사법 강행 처리에 맞서 또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던 국민의힘은 여야 협의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방송장악 추진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먼저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일주일 기한을 제시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중단할지 대통령실의 결심과 방통위의 행동에 따라 한껏 꼬인 국회 상황이 풀릴지도 결정됩니다. MBC 뉴스 나세훈입니다. 오늘 아침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중상자가 발생했는데 운전자는 또 만취 음주운전, 심지어 무면허 운전이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인도 위를 한 행인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색 승용차가 인도로 올라와 건물을 들이받습니다. 심하게 부서진 차량은 가로수에 부딪힌 뒤에서야 멈춰서고 차량 파편은 길을 가던 남성을 덮쳐 쓰러뜨립니다. 소리가 엄청 커가지고 뭐가 다 쏟기는 소리가 났었어요. 뭐 박으면서. 오늘 오전 6시 25분쯤 대구 지하철 신천역 3번 출구 앞 인도로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지하철이 가까워 있으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거든요. 새벽에 그것도 사고가 났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고 뒤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나온 남성은 사고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왼쪽 신발이 벗겨진 채 달아난 남성은 2시간 반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붙잡혔는데
17살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해 있었는데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사고 차량 뒷좌석에서는 20대 남성이 목과 다리에 부상을 입고 구조됐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20대 남성은 차량 소유주로 파악됐고 앞서 면허가 취소돼 면허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시내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CTV도 한번 보고 당사자도 한번 하고 목격자도 수사해봐야 되죠. 도망가거나 하면 특가법으로 해가 가중처벌될 수 있으니까 절대로 도저하지 않도록. 경찰은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운전자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취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쿠팡에서 일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고 장덕준 씨의 생전 모습 어제 전해드렸죠. 유족은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MBC에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더 이상의 죽음은 막아달라는 이유였는데요. 오늘은 고 장덕준 씨가 숨지기 전까지 어떤 강도로 일하고 어떤 하루하루를 보냈는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차주혁 노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핸드자키라 부르는 손수레에 물건을 가득 실으면 20-30kg을 운반하는 정도의 힘이 듭니다. 장덕준 씨는 이렇게 하루 40회, 물품을 직접 손으로 옮기는 일은 100회까지 반복했습니다. 숨지기 전 12주 동안 매주 58시간 넘게 일했고 마지막 일주일은 62시간 10분을 일했습니다. 야간 고정근무에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였지만 식사 시간도 휴게 시간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이런 조사 결과를 판정서에 공식 기록했습니다. 업무상 질병 판정서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 이거의 진위를 지금 다시 가리자고 지금 다툼을 하고 있거든요. 선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과까지 했던 쿠팡.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돌변했습니다. 업무량과 업무 강도를 장씨 본인이 직접 결정했다. 야간 고정근무도 본인이 선택했다. 결국 과로사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야간 노동을 네가 좋아서 선택한 거 아니냐. 그거를 어떻게 내가 선택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도 주간을 지원을 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쿠팡에서 일한 지 1년 만에 덕준 씨 체중은 15kg 줄었습니다. 이를 두고 쿠팡 측은 본인이 무리한 다이어트를 했고 이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이 온 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6번째 공판에선 4시간 골프를 쳐도 15,000보는 걷는다면서 과로는 없었다고 변론했습니다. 쿠팡의 이런 모습을 특별한 방청객이 지켜봤습니다. 로켓 배송 일을 하다 지난 5월 숨진 고 정슬기 씨의 아버지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생긴 일인데 가장 저희는 사실 그게 가슴 아프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놔두고 말장난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1년 넘게 이어진 밤생 근무, 뛰어야만 가능한 업무 강도, 급격한 체중 감소, 사망에 이른 병명까지. 두 사람의 죽음엔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때 멈췄어야 되는데 그때 좀 더 제대로 좀 더 대처를 했더라면 이 애들 아빠 아니면 아드님이 그냥 지금 이제 그냥 계셨을 텐데 그 마음이 가장 제일 죄송하고 그래요. 200시간 넘는 CCTV 영상을 어머니는 지난 7개월간 수십 번 보고 또 봤습니다. 아들이 정말 골프 치듯 일을 했는지 걸음수까지 하나하나 직접 셌습니다. 저희가 지금 겪어왔던 이런 일들,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국민들이 좀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MBC 보도의 쿠팡 측은 원거리 장면 등을 짜깁기하여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한 영상을 이용한 허위 보도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지난달 동해에서 대규모 석유와 가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대통령의 깜짝 발표 이후 한국가스공사의 주가가 요동쳤는데요. MBC 취재 결과 주가가 크게 오른 지난 한 달간 가스공사의 직원들은
우리 사주의 절반 가까이를 빼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가스전의 가능성을 깜짝 발표합니다.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때부터 한국가스공사의 주가가 요동쳤습니다. 직전 거래일인 5월 31일 29,800원이던 주가는 발표 당일 상한가를 기록했고 6월 20일에는 지난 10년 새 최고가인 64,500원까지 뛰었습니다. 20일 만에 2배 이상 급등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무렵 가스공사 직원들은 갖고 있던 우리 사주를 대거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발표 당일인 3일엔 4,759주를 시작으로 다음 날에는 87,230주, 이튿날에는 105,345주, 그다음 거래일에는 131,164주가 직원들의 우리사주조합 주식 개인 계좌로 인출됐습니다. 통상 개인 계좌 인출은 주식 판매를 목적으로 이뤄집니다. 이렇게 6월 한 달 동안 가스공사에서 인출된 우리사주는 104만 주로 정부 발표 직전 보유하던 219만 주의 절반 수준에 달합니다. 주식을 빼낸 직원은 1,500여 명으로 우리 사주를 보유한 전체 직원의 3분의 2가 넘습니다. 이 주식을 당일에 매각한 것으로 계산하면 추정 금액은 518억 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깜짝 발표에 한국가스공사는 작전주가 됐고 직원들의 자사주 매각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유전 발표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과 의혹에 대해 국회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습니다. 우리 사주는 1년 의무 보유 기간만 유지하면 언제 팔아도 제약이 없습니다. 가스공사 측은 주식을 매도해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은 정당한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스공사는 정부 지분이 26%, 한전 20%, 지자체 7% 등 공공주주 지분이 54%에 달하는 공기업입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던 서울 서희초 교사가 순직한 지 내일이면 1년이 됩니다. 그간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교권보호5법이 마련되기도 했는데요. 학교 현장은 과연 달라졌을까요? 송사영 기자가 교사들을 만났습니다. 지난 4월 서울 한 중학교의 정모 교사는 동급생을 때리던 학생을 말리다 가해 학생에게서 되레 멱살을 잡히고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때리는 상황이 벌어졌고 깜짝 놀라서 그를 막았죠. 걔는 이제 저를 보면서 너는 왜 참견이냐? 하면서 무슨 욕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폭행 후유증에 따른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까지 받았는데도 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교단에 선 지 36년째, 내년 2월 정년퇴직을 앞뒀지만 교사로서의 마지막 학기는 병가로 보내야 할 처지입니다. 늘 아침 출근과 퇴근할 때마다 혹시 저 학생이 불쑥 나오면 그다음에 나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실제로 할 수 있는 행동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서울 서희초 교사가 순직한 지 1년. 정부는 교원의 정당한 훈육이 아동학대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이른바 교권보호5법을 마련했지만 현장 교사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고된 교권 침해 사례는 5,050건으로 4년 새 2배 급증했고 10건 중 1건은 폭행이나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교사들이 학생의 폭행에 적극 대처하기 어려운 건 물리적 접촉이 자칫 아동학대 처벌 사유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또 정서적 아동학대의 법리적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것도 지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 지도를 잘못하면 아동학대인데요. 최근엔 학교 밖 체험학습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법적 책임을 교사에게 묻는 추세라 무기력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서 발달에 해를 가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수사 단계에서 아무도 판단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실은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국회에는 현재 아동학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사의 폭행 피해 시 물리적 제재를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여기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이 담긴 교권보호 3법을 추가로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뉴스의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 검증입니다. 정부가 최근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죠. 일하는 부모의 육아를 돕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이달 초부터 확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한 주에 10시간까지 감소한 임금을 정부가 전액 지원해주고 대신 일을 더 해야 하는 동료에게도 지원금을 주기로 한 건데요. 이 좋은 취지만큼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해봤습니다. 밥 먹자. 아침 먹자. 4살 아들과 2살 딸을 키우고 있는 37살 이윤화 씨. 여행사에서 일을 한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해 하루 3시간씩 근무 시간을 줄였습니다. 아침 7시 반에 나가서 집에 오면 7시 반이다 보니까 아침에 생이별을 하고 밤에 진짜 해가 지고 나서 만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근무 시간을 줄인 뒤 생활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회사가 근무 시간만 줄여주고 업무량은 줄여주지 않아 집에 와서 남은 일을 다 하게 된 겁니다. 화장실을 참아가며 일해도 3시에 못 끝내다 보니까 버스에서 일하고 애들 또 9시 반쯤 자고 나면은 남은 살림 대충 정리해놓고 또 한두 시간 또 잔업하고. 근무 시간이 줄었다는 이유로 임금은 줄어 정부 지원금을 받아도 월급이 50만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회사에 초과 근로 수당을 요구했다가 사실상 퇴사를 권유받은 이 씨는 결국 지난달 12년간 다닌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한 37살 양모 씨는 3년 전 회사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 거부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 끝에 겨우 승인을 받았지만 사측은 3년간 연봉 협상도 거부하며 양 씨를 괴롭혔습니다. 저희 팀장님이 인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이제부터 오는 CS 고객 전화 네가 다 받아. 저한테만 매출 분석해와라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문제를 제기했다 퇴사를 권고받은 양 씨는 결국 지난해 7년간 다닌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육아 때문에 안 해주는 거야 라는 게 너무 불합리해서 계속 나는 이거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퇴사해 내가 실업급여 해줄게. 8살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 부모 가운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10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상황. 이들 중 이를 이유로 승진 등의 불이익을 당한 사람은 19%에 달했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은 소수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 다니는 김진환 씨는 8살과 6살 두 딸의 양육을 위해 5달째 하루 2-3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이제 간식 챙겨주고 학원 보내고 아빠와 함께하는 그 시간에 따르는 친밀감. 일을 더 해야 하는 동료들에게 회사는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주고 인사고과에도 반영하며 적극 지원했습니다.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회사를 오래 다닐 수가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좋은 인재가 이탈하는 거는 회사에 큰 손실이에요. 저출생이 국가재난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취지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기업과 노동자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더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 검증 남효정입니다. 서울시 모아타운 골목길 쪼개기 투기 실태를 보도한 MBC 사회팀 이문현, 김지성, 재은효, 이지은 기자가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수여하는 2분기 BJC 보도상 기획보도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서울시 모아타운 내 골목길 쪼개기 투기 실태를 고발한 MBC의 보도는 이후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개선안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해 오른쪽 귀에 총상을 입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 사건은 이제 패러디가 돼 퍼져가고 있는데요. 실제 지지율 상승으로도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전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상을 입은 오른쪽 귀에 거지를 대고 전당대회에 나타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이 모습은 잘린 귀에 붕대를 감은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과 합성돼 빈센트 반 트럼프라 불리고 있습니다. 림보를 하듯 몸을 뒤로 기울여 총탄을 피하고 날아오는 총알을 멈춰 세워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영화 매트릭스를 패러디해 트럼프가 아슬아슬하게 치명상을 피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새겨넣은 트럼프 굿즈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는 이번 저격 사건과 관련된 배지, 머그잔, 열쇠고리 등이 대량으로 검색됩니다. 미국 아마존에서는 트럼프의 총격 당시 사진이 인쇄된 티셔츠 가운데 판매 1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총격 당시 사진을 담은 티셔츠를 통해 그의 이미지를 순교자로 격상하려고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잔뜩 달아오른 온라인의 이런 열풍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 구도는 여전히 팽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16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3%의 지지를 얻어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2%포인트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오차범위 이내 접전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를 두고 아직은 암살 시도가 유권자 정서에 큰 변화를 촉발하지는 않았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파리올림픽을 9일 앞두고 철인 3종 경기 등이 열리는 센강의 수질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파리시장이 센강에 직접 입수하면서 수질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리에서 손영 특파원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상징 센강. 수영복을 입은 안 이달고 파리시장이 시민들에게 손을 흔든 뒤 강물로 들어갑니다. 지금 제 뒤로는 이달고 파리시장이 센강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요. 언뜻 보기에도 센강 수질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올림픽 개막을 9일 앞두고 센강 수질에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주겠다며 직접 강물로 뛰어든 이달고 시장은 약 100m가량을 헤엄친 뒤 밖으로 나왔습니다. Bien sûr qu'on va permettre les épreuves des JO. Bien sûr que l'on va permettre aussi de nager après les JO. Ça sera un héritage majeur. 이번 올림픽에선 철인 3종 수영 경기와 수영 마라톤으로 불리는 오픈워터 스위밍 경기가 센강에서 열리게 되지만 비가 자주 내리면 오폐수가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어 수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이달고 시장도 지난달 23일 입수할 예정이었지만 대장균 수치가 기준치보다 10배 높게 검출돼 입수가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사흘 전 체육장관에 이어 파리시장까지 강물에 뛰어들며 수질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올림픽 개최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은 오히려 센강에 오물을 투척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Je pense que effectivement la Seine n'est pas propre et pas si nous on est payé pour le faire, je me dis pourquoi pas. Mais gratuitement là comme ça, je pense pas non. 수질 악화로 1923년 센강 입수를 금지했던 파리시는 올림픽을 위해 100년 만에 입수를 허용했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수질 개선에 투입된 세금은 14억 유로,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가운데 비용에 걸맞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영입니다. 올림픽 2회 연속 메달에 도전하는 체조의 여서정 선수가 아버지 여홍철 체조협회 전무의 격려 속에 파리로 떠났는데요. 아버지의 세심한 걱정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박재용 기자입니다. 자신의 두 번째 올림픽 무대를 앞두고 출국길에 오른 여서정. 취재진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아버지 여홍철 전무이사가 꼭 안아줍니다. 나 잘하고 와. 도마 선배로 또 체조협회 임원으로 선수 여서정을 바라보는 시선은 잠시 사라졌습니다. 대신 아버지로서 걱정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운데 에어컨도 없고 이제 뭐 선풍기 하나로 견뎌야 되니까 전 처음이에요. 솔직히 에어컨이 없다는 거 여름에. 뭐 한두 번도 아닌데 뭐 걱정을 해. 3년 전 도쿄올림픽 동메달을 따고 이번에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여서정. 올림픽 단체전 출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상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는 불참했는데 그 사이 아시안게임 도마 금메달을 따낸 북한의 안창욱이 경계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잘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그 스타트 점수랑만 따지면 안창욱 선수보다 낮은데 저는 깨끗함으로 승부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올림픽 6관왕을 노리는 세계적인 체조 스타 미국의 바일스와의 경쟁을 피할 수 없고 36년 만에 출전하는 단체전에서 주장으로 팀을 이끌어야 하는 임무까지 맡게 된 상황. 부담으로 느낄 법도 하지만 여서정은 특유의 긍정 마인드로 이미 즐길 준비를 마쳤습니다.
경쟁한다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제 것만 잘하고 오자. 책임감도 있지만 안 다치고 애들이랑 같이 좋은 성적 거둬서 오는 게 목표입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투수와 포수의 사인 교환용 장비 피치컴이 어제 KBO 리그에 처음 사용됐는데요. 실전에서 처음 피치컴을 사용한 KT 선수들의 이야기를 이명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KT 투수 벤자민이 피치컴 수신기가 내장된 모자를 연신 만집니다. 포수 장성우는 송신기를 밑으로 가린 채 버튼을 누르고 사인 신호음을 잘 듣기 위해 이어폰도 착용했습니다. KBO의 피치컴 승인이 내려진 어제 곧바로 실전에 적용한 KT의 경기 장면입니다. 구종을 잘못 입력하는 실수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무리 없이 흘러갔습니다. 슬라이더 낮게라고 사인을 냈는데 계속 너클볼 바깥쪽 높게라고 2번, 3번이 입력돼가지고 계속 너클볼 누르고 그러니까 뭐 투수들도 웃고 야수들도 웃고. He's able to express his feelings to me, almost have a mound visit without actually needing one, and keep people a little bit lighter and happier during the game. 어제 경기에서 피치클록 위반은 단 한 차례. 선수들은 경기 시간 단축은 물론 사인 노출 차단으로 주자 견제 효과도 크다고 봤습니다. 다만 포수의 임무는 늘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그냥 이 모자에 착용하고 듣기만 하면 되지만 손가락으로 내는 것보다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누르는 거를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니까. 투수와 포수를 제외한 야수 3명도 이렇게 모자 안에 수신기를 넣고 스플리터, 몸쪽 가운데 함께 사인을 듣습니다. 구종에 따라 수비 위치를 조정하는 야수들도 향후 플레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와 기아도 사용하면서 각 팀의 피치컴 도입 시기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이강인의 동료였던 은바페 선수가 파리를 떠나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했습니다. 8만 명 앞에서 성대한 입단식을 치렀네요.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저는 서울의 비 상황 전해드리러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날이 완전히 어두워졌는데 이 비는 오다 그치기를 하고 있고요. 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각 비가 강한 지역 레이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경기 북부에서 이 비구름이 거의 정치하다시피 자리해 있습니다. 또 서해상에서 또 다른 강한 비구름대가 다가서고 있는데요. 현재 인천과 포천에 시간당 20mm 이상의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과 경기도 고양시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 내일 새벽을 기해 서울을 비롯한 경기 남부, 충청권과 전북 북부에 호우 예비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어제와 오늘 내린 비의 양을 보겠습니다. 특히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경기 북부에서 기록적인 비가 쏟아졌는데요. 저녁 8시 기준 파주 판문점에 362mm, 올해 첫 극한호우가 쏟아진 서울 노원구는 168mm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 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우량은 서울, 경기, 충남, 충북 북부에 200mm 이상, 강원 내륙에 180mm 이상, 경북 북부와 전북에 15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비가 가장 강한 시점을 보시겠습니다. 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은 중부지방과 전북에서 비가 집중이 되겠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내일 오전까지 그리고 내일 저녁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또다시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1시간 동안 최대 70mm의 극한호우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물건을 나르는 사람의 걸음과 골프장에서 걷는 걸음을 보통 사람들이 직접 비교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숫자를 세지 못해서는 아닐 겁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